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자, 우리 2단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원 이제 처음 등장하는 게 정부 형태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정부 형태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제 그리고 의원 내각제로 구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 우리 제3의 정부 형태라고 해서 이원 정부제까지 그렇게 여러분들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각각 채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자,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의 어떤 지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제 같은 경우는 선거를 2번 하죠. 그래서 일단 그 행정부와 그 다음에 입법부의 구성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로 구분하시면 되는데, 자, 국민이 있습니다. 국민이 자, 행정부를 구성하는 즉 대통령 선거를 직접 선거에서 하고요. 그리고 국회 역시 선거에서 구성된다면 이걸 우리가 대통령제라고 하고,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는 자, 우리 행정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민이 선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회에 대해서만 선거를 하고요. 의원 내각제에서는요. 그래서 이 의회에서 여러분들 정부를 구성한다. 이게 바로 의원 내각제죠. 그래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어떤 구성 방법과 관련해서 가장 큰 차이를 두고요. 그리고 자, 대통령제 같은 경우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반면에,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어떤 행정권을 행사하는 총리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각국 보시면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행정부 수반인 A가 행정부 강요를 임명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국민의 직접 선거로 의해서 행정부 수반이 선출된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대통령제가 되겠습니다. 대통령제. 자, 을국은요, B가 수반으로 있는 내각이 의회 불신임 의결로 총사퇴했다. 자, 우리 대통령제와 관련해서 행정부와 의회 서로의 견제를 어떻게 하냐면, 자, 특히 이제 대통령제 같은 경우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정부 형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는 여러분들 의회 다수당 행포를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서 의회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고요. 의회 같은 경우는 정부의 각종 행정부 수반의 어떤 공무원 임명 행위나 아니면 중요한 정책 결정과 관련해서 어떤 각종 동의권, 승의권 등으로 견제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자, 의원 내각제에서는 행정부와 의회 같은 경우는요. 행정부는 의회 해상권이 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의회는 행정부에 대해서 내각 불신임권을 통해서 서로 견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각이 의회 불신임 의결로 총사퇴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의원 내각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1번 대통령제는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 그래서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의 지위를 겸하고 있죠.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에 통과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이 있다. 자, 이런 법률안 거부권은 대표적인 대통령제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요. 3번 각국과 달리 을국의 의회의원은 내각 강요를 겸할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각종 권한 기관들이 자, 이런 기관들이 상호 엄격하게 권력이 분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부의 구성원인 의원들이 행정부의 강요를 겸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권력 융합적 정부 형태인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 의원이 강요를 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 내각제에서의 의회 의원은 내각의 강요를 겸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우리나라도 지금 국회의원들이 행정부 강요, 장관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 역시 현직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강요 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했기 때문에 지금 강요 겸직이 가능한 거지, 전형적인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의회 의원이 내각의 강요를 겸할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각국과 달리 을국에서는 의회 의원이 내각의 강요를 겸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각국의 정부 형태, 즉 대통령제는 권력 분립형. 자,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제 같은 경우는 자,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정부 형태고요. 자,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는 권력 융합적 정부 형태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프랑스식 2번 집정부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주로 시험은 전형적인 정보 형태가 나오겠지만 혹시 이런 제3의 정보 형태라고 해서 이원 집정무제 내지 이원 정부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렇게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국민이 있으면 국민의 직접 선거로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그래서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이 선출돼요. 그래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가지고요. 자, 그다음 국민이 또 선거를 통해서 의회 의원을 선거를 통해서 구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의회에서 여러분들 여기는 총리를 구성해요. 총리. 그래서 이 총리가 내각을 구성하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원 정부제 같은 경우는 그렇죠. 정부가 두 개로 이원화됐습니다. 대통령과 총리. 그래서 평상시에는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방이라든지 외교 같은 그런 대외적인 권한을 행사하고요. 실질적인 행사권은 총리가 담당을 한다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자, 대통령, 즉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국민에 의한 선거로 뽑기 때문에 이번 군주제 국가같이 왕이 있는 국가에서는요, 이원 정부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랑스식 이원 집정부제라고 저렇게 말이 나와 있듯이 프랑스에는 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영국이나 일본 같이 입헌 군주제에서는 이원 정부제를 도입할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자, 대통령은 국가 원수, 그다음에 총리는 실질적인 어떤 행정권을 행사하면서 이렇게 투톱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국가 비상사태 때는요, 자, 그때는 이런 모든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되면서, 여러분 비상사태 때 권한이 분산되면 아주 어떤 위기 극복하는데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때는 한 사람에게 권한을 집중해서 강력한 권한을 주고요. 그래서 비상시기 어떤 위기를 대처하는 게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원 정부제에서는 비상시 때는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권력이 나와 있고요. 자, 그런데 대통령 선거 따로 하고 의회 선거 따로 하다 보니까 의회 다수당이 총리를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대통령 소속 정당이 의회 다수당과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치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대통령도 A당, 의회도 A당, 총리도 A당 다 모여요. 한 정당에서 모든 권력을 독점해버리면 이거는 독재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고요. 반면에 자, 대통령은 A당이지만 의회 다수당이 B당이면 총리도 B당 소속이겠죠. 그렇게 돼버리면 자, 정당이 다르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동거정부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동거정부 같은 경우는 전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집행하거나 할 때 서로 마찰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상호 견제. 그래서 대통령은 의회를 갖다가 해산할 수 있습니다. 의회 해산권이 있어요. 의회 해산권이 있고요. 그러나 의회는 그랬잖아요. 대통령한테 뺨 맞고 대통령한테 화풀이 하는 게 아니라 자, 의회는요, 내각 불신임이 있습니다. 내각 불신.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는 상호 내각과 의회가 상호 의회 해산이라든지 내각 불신임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가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자, 의회 대해서 해산권이 있지만 의회 같은 경우는 총리와 내각에 대한 불신임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총리는 의회에 대한 의회 해산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고요. 그 외 대통령은 이제 총리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데 이건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총리를 정하는 게 아니라 의회 다수당에서 선출된 그 사람을 총리로 임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뭐 이번 정부제에 대한 준비는 다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기억번 볼게요. 대통령은 국가 원수의 지위를 부여받지만 그 권한은 국방, 외교와 같은 대외적인 영역에 집중된다. 요게 평상시 때 그래서 우리 외치, 그래서 국방, 외교와 같은 것은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고요. 니은번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정당이 연립하는 동고정부가 탄생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동고정부의 가능성이 있고요. 디귿번 국가 비상시에는 대통령과 총리 간의 권력의 우선순위를 다투는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게 권력 다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없는 게 처음부터 헌법에서는 자, 국가 비상시 때는 누구한테 권력이 집중되도록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권력의 어떤 다툼 현상 그런 건 나타나지 않습니다. 리얼번 대통령과 총리는 모두 의회에서 선출된다. 자, 물론 총리는 여러분들 의회에서 선출되지만은 자, 대통령은 누구에 의해서?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얼번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3번 문제 이제 볼 건데 여러분들 가장 전형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정부 형태하고요 선거 결과를 같이 결합시킨 그런 문제들이 수능이나 모의고사 때는 잘 나와요.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간단한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보시면 전형적인 정부 형태 중 하나. 자, 여러분들 전형적인 정부 형태 하면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가나 선거를 동시에 실시했고요.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 여러분들 여기 딱 보는 순간에 자, 선거가 행정부 선거
입법부 선거, 즉 행정부 수반에 대해서 국민이 직접 선거에서 뽑네요.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우리는 이거 대통령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라고 하는데, 저기 보시면 A당이 100석, B당이 75석, C당이 55석, 50석, 뭐 E당 50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딱 보는 순간에 여러분들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은 없죠. 그런데 선거 결과 B당 후보가 우리 여기 가선거에서 당선이 됐네요. 그러면 행정부 수반, 즉 대통령은 B당 소속이고요. B당 출신이고, 자 2번 보세요. 나선거 결과 정당별 의석수 쭉 보니까 각국의 총 의석수는 300석인데 B당은 몇 석을 차지했어요? 75석밖에 차지 못했죠. 그래서 대통령제 같은 경우는 자 여소야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 수반이 소속된, 즉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여소야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소야대. 의원 내각제에서는 여러분들 여소야대라는 게 나타날 수 없어요. 그때는 물론 이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더라도 정당 간의 어떤 연합을 통해 가지고 내각을 구성하기 때문에 여소야대가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까지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기억번 볼게요. 2개 이상의 정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한다. 자, 여러분들 연립정부라는 것은 의원 내각제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고요. 대통령제 같은 경우는 국민의 직접 선거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고요. 대통령이 그 정부 관료들을 임명하기 때문에 연립정부라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번 이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번 A당과 C당이 공조하여, 자 여기 있으니까 볼까요? 100, 그 다음에 C당이 55. 자, 공조하여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는데 300석 중에 100석 55석이면 과반수 넘죠. 그렇지만 이 각국의 정부 형태가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제에서는 내각 불신임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탄핵이나 사망 같은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임기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자, 대통령 임기가 보장돼요. 자, 3. 디귿번 행정부 수반은 거부권 행사, 입법부 견제할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제의 입법부에 견제하는 그 중요한 수단이 바로 법률안 거부권이고요. 특히 B당이 300석 중에 75석밖에 차지 못한 상황에서 어떤 법률안 거부권, 요거는 아주 중요한 입법부 견제 수단이 될 겁니다. 리얼번 행정부와 입법부의 대립으로 국정 처리의 능률성이 저해될 수 있다. 그렇죠. 우리 여소야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 여러분 야당들이 지금 의회를 훨씬 더 많이 차지했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뭘 하려고 하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야당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대통령이 추진하는 그런 정책 집행에 관련되는 어떤 법률안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렇게 끊임없이 대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정 처리의 능률성이 저해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맞는 질문입니다. 이에 반해서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는 여소야대가 발생하지 않죠. 권력 융합적인 정부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속한 법안 처리 그리고 어떤 능률적 국정 처리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의원 내각제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흐름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맞는 정답은 디귿 리얼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번 볼까요? 4번도 전형적인 정부 형태 A와 B를 가나 질문에 따라서 구분한 거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거 역시 가정형 문제네요. 그래서 하나씩 해보면 돼요. 자, 가가 내각은 의회 신임에 의존하는가? 자, 그러면 그때 가는요, 의원 내각제가 되겠죠. 그러면 요게 A가 되니까 A는 의원 내각제가 됩니다. A는 B보다 권력 분립 원리에 충실하다. 자, 의원 내각제는 권력 융합적 정부 형태고요. 권력 분립에 충실한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번은 X. 다음 니은번 나가 의원직과 강요직의 겸직이 허용되는가? 자, 나가 강요 겸직 허용되는 것은 의원 내각제죠. 그러면 B가 의원 내각제겠네요. B는 A보다 정치적 책임에 둔감하고 독자될 우려가 크다. 정치적 책임에 둔감하고 독자 우려가 큰 것은 임기가 보장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집중되는 대통령제에서 나타나고요.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는 국민의 어떤 그 의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해 버리면 내각이 총사퇴돼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불신임권에서 총사퇴돼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국회 해산권도 있다 보니까 이번 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국민들의 정치적 책임에 민감한 거다. 그래서 니은도 X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디귿번 보시면 자, A가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라면 가는 내각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가? 자,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는 내각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이지는 않지만은 가 같은 경우 거기 의원 내각제가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A가 내각제 정부 형태라면 예, 맞습니다. 디귿번 맞고요. 리얼번 B가
대통령제 정부 형태라면 나는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되는가? 그렇죠. 의원 내각제에서도 총리에 대한 어떤 임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기가 보장이 안 돼요. 그러나 대통령제 같은 경우는 임기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년의 임기가 보장이 되죠.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사망하거나 또는 박근혜 대통령처럼 임기 중에 탄핵을 받는 경우라면 그때는 보장을 받을 수 없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임기가 보장된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아까 제가 우리 처음에 설명했던 그 그림이죠. 그래서 자, 국민이 A를 선출하고 A를 갖다가 선거에서 뽑고 A에서 B가 선출이 된다.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국가네요. 자, 을국 같은 경우는 선거에서 입법부와 행정부 모두 구성이 되고 탄핵 소추 등이 있다는 것을 봐서 이거는 대통령제 국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설명 중 갑국하고 을국 정부 형태에 대한 설명 옳은 것 그랬네요. 자,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것은 의원 내각제에서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우린 동의권, 승인권만 봤는데 의회가 정부를 또 견제하는 수단으로 탄핵 소추. 그래서 우리나라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 국회에서 탄핵 소추했던 그런 우리 과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법률안 거부권은 기억이 아니라 자, 니은이 돼야 되겠고요. 의회 해상권은 반대로 의원 내각제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기억에 해당한다.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3번 을국의 B는 A의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자, 여러분 행정부에서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건 의원 내각제 중에서요. 그래서 이건 아니고요. 그래서 을국의 B는 갑국의 B와 달리 임기가 보장다. 계속 같은 패턴이죠. 대통령제에서의 행정부 수반은요. 의원 내각제와 달리 자, 임기가 보장된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헌법 개정에 따른 정부 형태 변화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그래서 2014년도 국가직 문제에서 나왔는데 자, 이거 여러분들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우리 개헌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우리 건국헌법이 있고요. 그다음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그래서 현행헌법은 9차 개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건국헌법 때 여러분들 우리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취했습니다. 자, 이때 대통령은요, 자, 국회에서 간선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우리 5월 10일 날 국회의원 총선거를 하고요. 그로 인해서 이승만 정부가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간선제에서 대통령이 뽑히고 그리고 그때 초대 우리 국회의원들 된 사람이 재헌의회를 만들어서 우리 건국헌법을 만들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대통령 간선제. 자, 여기 1948년 이렇게 하면 되고요. 1952년, 1954년, 1960년, 1960년, 1962년, 그다음에 1969년, 1972년, 1980년, 그다음에 1987년. 자,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건국헌법 같은 경우는 대통령 간선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다가 자, 6.25 끝나고 여러분들 자유당 정권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민심을 많이 잃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더 다수당이 되다 보니까 국회에서 여러분들 대통령 뽑으면 자유당 소속인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직선제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다가 자, 직선제를 통해서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미국처럼 4년 중임제를 채택했어요.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을 2번 하고 더 이상 대통령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는 게 권력을 한번 맛보면 계속 맛보고 싶은가 봐요. 놓치기 싫으니까 자,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3선 제한 철폐를 해버립니다.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 3선 제한을 철폐해버려요. 그래서 능력만 되면요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선만 되면 계속 할 수 있도록 했다가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고령이다 보니까 부통령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사망할 때는 부통령이 권한 1순위 그러니까 대통령직을 승계를 하다 보니까 자, 부통령이 자유당에서는 꼭 부통령도 당선을 시켜야 되는데 상대방이 했던 민주당의 장면 총리에 비해서 자, 자유당의 이기붕 총리 나중에 이기붕 부통령이 되긴 하지만 이기붕 그 사람이 국민들로부터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부정선거가 발생하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3.15 부정선거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4.19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3.15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의 어떤 의거
4.19 혁명이 발생하죠. 그로 인해서 이승만 정권의 붕괴가 되죠. 자유당 정권은 몰락하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이제 한 사람에게 권력이 독점되면 이런 권력 남용의 위험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의원내각제를 도입합니다. 의원내각제.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거 할 때 공부를 했지만 문제 한번 다뤘던 거 있죠. 그때 양원제를 채택해요. 그래서 민의원 참의원 해가지고 우리 미국의 상원 하원처럼 우리도 민의원 참의원 이렇게 해서 양원제를 실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자, 근데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뭐 이전부터 마찬가지지만 어떤 1인 왕의 권력이 집중된 그런 어떤 정부 형태, 그런 정치 형태를 채택을 했는데 처음으로 의원내각제라는 거 우리 몸에 좀 맞지 않는 걸 하다 보니까 그동안 순족이었던 많은 단체들이나 이런 쪽에서 막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물론 민주화 과정에서 겪어야 될 하나의 진통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자, 우리나라가 그 당시 남북이 대치됐던 어떤 그런 혼란스러운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혼란이 좀 많이 나타나기는 합니다. 자, 그때 이제 1960년대 자, 요 3.15 부정선거라든지 4.19 때 자, 이 관련자들 그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소고기법이 생깁니다. 그래서 원래 소고기법을 하면 안 되는데 이거 관련자들 처벌하는 소고기법 이건 헌법의 내용은 좀 적절하지 않죠. 자, 그러다가 이제 5.16이 나타나죠. 그래서 5.16이 반발하고요. 그래서 우리 5.16 쿠데타에 의해 가지고 자, 박정희 정권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헌법을 바꿔 가지고 자, 우리나라 같은 이런 현실에서 의원내각제는 맞지 않아 대통령제를 채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다시 대통령제. 자, 이때는 직선제를 합니다. 대통령 직선제. 그래서 의원내각제에서의 대통령이었던 윤보선 대통령, 그 당시는 우리나라 의원내각제였지만 상징적인 인물로서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주고요. 그때 윤보선 대통령, 장면 총리 그렇게 운영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윤보선 후보와 저 대통령 선거를 해서 박정희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때 대통령제가 시행됐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62년 그리고 66년 자 계속 당선되니까 두 번 다 했죠. 근데 이때 또 이제 대통령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선 제한 철폐하고요. 자, 요 삼선 제한 철폐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상대 후보가 40대 기수론을 내세운 김대중 후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그 당시 대통령은 당연히 압도적인 승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민의 민심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표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니까 위기의식을 느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1971년 자, 우리 잘 알다시피 유신헌법이라는 걸 만들어 버리면서 자, 이건 종신제 헌법입니다. 거의. 그래서 대통령 임기가 6년이었나 그렇고요. 통일국민회의에서 자, 여러분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입니다. 자, 이런 간선제에다가 대통령의 자, 중임 같은 거는 영평생 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자, 보세요. 통일주체 국민회의 같은 경우는 자, 3분의 1을 대통령이 뽑고 그 외에 이제 다 대통령 관련자들로 구성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을 이제 대통령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다가 우리 잘 아는 11.6이 발발하고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사망하고 자, 그런 걸 조사하던 보안 사령했던 전두환에 의해서 전두환 정권이 등장하죠. 그게 바로 제5강국이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자, 이때는 대통령제를 유지합니다. 자, 여전히 간선제고요. 그래서 우리 장충 체육관 대통령이라는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는 7년 단임제. 근데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건국 헌병사 역상 처음으로 여러분들 단임제 뭐 이런 걸 채택한 건 이때가 처음입니다. 그동안은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또 더 해먹기 위해서 삼선 제한 철폐 같은 거 이때도 있었고 이때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때 단임제. 그래서 얼마 전에 뭐 망언 중에 하나였던 그 이순자 그 대통령 전두환 그 전 대통령 부인했던 이순자 씨가 우리 남편은 민주주의 아버지다라고 했던 게 다른 사람들은 여러 번 할 수 있겠도록 했지만 우리는 한 번만 했다. 근데 말에 한 번이지 7년 단임제면 여러분들 다른 나라 같으면 두 번 한 거랑 마찬가지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절대적인 열망에 의해서 자, 우리 6월 항쟁 민주항쟁이 나타나죠. 그래서 6월 항쟁으로 해서 직선제를 요구를 하고요. 그게 관철됩니다. 그래서 1987년 구차기원에서 직선제가 도입되고 자, 그 대신 이제 7년 단임제가 아니라 5년 단임제. 그래서 이게 현재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5년 단임제라는 것은 자, 소위 말하는 레임덕 현상. 그래서 어떤 정권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정권 임기 한 3년차쯤 돼버리면 이제 소위 말하는 대통령의 끝발이 먹히지 않습니다. 다음 차기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뭐 공무원들이 줄을 서고 권력자들이 줄을 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우리도 미국처럼 4년 중임제에 의해서 어떤 정책의 연속성이나 이런 것도 보장받고요. 그리고 어떤 권력에 대한 나도 평가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그런 논의 때문에 지금 활발히 그 그 헌법 개헌에 대해서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4년 중임제냐 아니면 의원 내각제냐 이런 논의들이 있는데 뭐 아직까지 뭐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왕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화국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승만 정권 때까지를 우리가 1공화국이라고 합니다. 1공화국. 그다음에 자, 우리 의원 내각제 이때를 2공화국이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에 박정희 정권 초기를 우리가 3공화국이라고 합니다. 3공화국. 자, 그러다가 유신헌법 전까지를 3공화국, 유신헌법을 4공이라고 하고 전두환 정권을 5공, 그리고 현재 우리 현행헌법을 6공이다.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6공화국이다. 그래서 헌법 개정으로 해서 정부 형태가 크게 바뀐다. 그러면 이제 7공화국이 되겠죠. 자, 특히 1952년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들 발췌 개헌해가지고 자, 공고 의무에 위반되는 그런 헌법 개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유당이 여러분 숫자가 적었어요. 그래서 민주당하고 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제는 계속 유지를 하되 대신 뭐 다른 민주당 쪽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아들이면서 처음에 우리 헌법 개정을 공고했던 것과 다르게 여당 야당에서 발의했던 그런 것을 취합해가지고 그렇게 헌법 개정을 함으로써 발췌 개헌이다. 그런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1954년이 유명한 4.4 오입 개헌이죠. 그래서 수학자에 의해 가지고 원래 부결됐던 것을 반올림 그걸 갖다가 해가지고 여러분들 4.4 오입 개헌을 했던 것. 자, 이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 헌정사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자, 요걸 바탕으로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952년 1차 기헌 대통령 직선제가 대통령 간선제로 전환됐다. 자, 원래 간선제였다가 1차 기헌 때 뭘로 바뀌었어요? 직선제로 바뀌었던 거죠. 그래서 1번 X. 2번 1962년 5차 기헌에 의하여 대통령 직선제가 채택되었다. 자, 우리 1962년 5차 기헌에 의해 가지고 자, 우리 대통령 직선제. 이때 이제 박정희 정권이 나타나죠.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3번 1972년 7차 개헌에 의하여 대통령 3선이 처음으로 허용됐다. 여러분 대통령 3선이 처음으로 허용된 것은요. 자, 우리 2차 개헌 때입니다.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3선 제한 철폐가 있었고요. 그리고 69년도에 박정희 정권 때도 역시 3선 제한 철폐가 있었습니다. 유신헌법 때는 3선 제한 철폐 물론 있긴 있었지만 그 전거를 처음은 아니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9차 개헌에 의하여 대통령 단임제로 개정되었고요. 물론 이제 이전도 단임제가 맞고 지금도 단임제 맞습니다. 그렇지만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가 아니라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가 도입됐죠.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요.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도 지방직 문제인데요. 자, 다음 대화의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답변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쉬운 문제인데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많이 도입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의원 내각제적 요소 관련해서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도입하고 있는 의원 내각제, 그거는 여러분들 뭐 개수용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그동안 기출도 많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자, 첫 번째 국무총리라든지 또는 국무회의 같은 거, 요거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지만 우리나라는 도입한 거고요. 그다음에 법률안을 정부에서 제출할 수 있는 거라든지, 그리고 의회 의원과 강요를 겸직할 수 있는 것, 뭐 그다음 대통령이 자, 국회 임시회를 소집 요구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해임 건의권 같은 것. 그래서 탄핵 소추는 대통령 제정 요소라면 해임 건의권, 즉 국회에서 총리라든지 국무위원들에 대한 어떤 해임 건의, 이것도 역시 의원 내각 제정 요소. 그다음 우리 국무총리라든지 그 행정강요 국무위원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국회에다 출석시켜서 답변하게 할 수 있는 거라든지,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해서 어떤 의사 표시를 하는 것, 그런 것들도 의원 내각제적 요소.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 내각제적 요소 잘 기억하시고, 근데 여러분들 구분하실 게 대통령제적 요소하고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지 않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통령제적 요소하면 여러분 법률안 거부권, 법률안 공포권, 탄핵 소추권, 요 세 가지는 대통령제적 요소다. 요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지 않은 의원 내각제적 요소하면 내각 불신임이나 의회 해산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에 해당하지 않니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 않아. 우리나라는 자,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요. 어떤 게 있니라고 했더니 자,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 그렇죠.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는 정부에서 법률안 제출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법률안 제출하고 국회에서 법률안을 의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요. 내각 불신임, 요거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는 맞지만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는 아니고요. 그다음 국무위원이
국회의원이 국무위원 겸직, 의회의원이 강요를 겸직하는 거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해임 건의권, 예,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또 같은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2018년도 국가직에서도 보세요. 똑같이 대통령제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 나타나는 의원 내각제 특징 그랬네요. 그래서 국무총리제 맞고요. 국무위원 겸직 맞고요. 그다음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적 요소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국회가 국무위원, 국무총리에 대해서 해임 건의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 그래서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똑같은 문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기본 포맷에다가 밑에 지문을 바꿨습니다. 자, 1번 보세요. 행정부 최고의 심의기관으로 자, 국무회의, 국무총리 국무회의 다 의원 내각제적 요소 맞고요. 그다음 정부가 법률안 제출하는 것 역시 의원 내각제적 요소 맞습니다. 대통령이 직무 집행을 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경우에는 탄핵 소추될 수 있다. 탄핵 소추는 대통령제적 요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국회가 국무에 대한 해임 건의. 그래서 해임 건의권은 의원 내각제적 요소, 탄핵 소추는 대통령제적 요소. 그래서 대통령제적 요소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법률안 거부권, 법률안 공포권, 그리고 탄핵 소추권은 대통령제적 요소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정말 이게 많이 나왔죠. 그래서 보시면 다음 갑과 을의 대화에서 을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내용은 그랬네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 미국식 대통령제에 가까워. 을이 그렇기는 하지만 의원 내각제적 요소도 가미되어 있어 라고 했으니까 그 내용들 보면 되죠. 그래서 1번 보세요.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재판기관으로 헌법재판소. 자, 여러분들 헌법재판소라는 건요 꼭 의원 내각제만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제 국가에서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 이게 의원 내각제적 요소로 보기 어렵고요. 의회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권. 자, 여러분 탄핵 소추권은 대통령제적 요소라고 했고요. 그다음 행정부의 최고 심의기관으로 국무회의, 그렇죠. 그래서 전형적인 여러분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서는 국무회의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무회의를 두고 있다. 예, 맞는 질문이고요. 4번 대통령이 의회에서 이송된 법률안 거부권, 대통령제적 요소라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특징.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했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 있죠. 우리나라에서 가미한 의원 내각제적 요소는 미국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11번 한번 볼까요? 자, 밑줄 친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하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보시면 위의 자료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정부의 형태에서 A의 요소를 찾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A의 요소. 그럼 보세요. B 같은 경우는 자 행정부와 의회가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뽑히는 이건 대통령제 정부 형태고요. 그다음 국민이 선거에 의해서 의회를 구성했는데 의회가 다시 행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의원 내각제적 정부 형태죠. 자, 그러면 A의 요소, 즉 의원 내각제적 요소 보고 찾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대통령제적 요소,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의원 내각제적 요소, 탄핵 소추권, 대통령제적 요소, 해임 건의권, 의원 내각제적 요소. 자, 요 문제 풀다가 여러분 다 정리됐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하기 전에 했던 의원 내각제적 요소, 그거는 꼭 좀 기억하십시오. 자, 이거는 절대 틀리는 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맞출 수 있는 거고요. 한 번만 잘 정리하시고 문제만 여러 번 풀어보시면 저절로 암기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우리 여기 옳은 것만을 골랐다, 니은하고 리을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다음 이제 12번부터는 이제 선거와 관련되는 내용인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선거 관련해서는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 계약설과 더불어 선거 파트가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출제되는 주제 중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그런 파트다. 그래서 선거는 여러 개가 출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선거 원칙과 관련되는 것, 그 다음에 선거의 어떤 용어 문제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표를 주어지고요. 어떤 선거 결과를 여러분 분석해가지고 그 자료를 해석하는 그런 문제. 그래서 심지어는 한 시험에서 2번 정도도 같이 선거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거 파트는 여러분들 꼼꼼히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다음 대화에서 갑의 주장이 위반한
민주선거의 원칙은 그랬네요. 갑은요, 모두에게 투표권 주더라도 동일하게 주는 건 옳지 않아. 왜? 그랬더니, 자,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것이니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에겐 더 큰 권리를 줘야 돼. 따라서 세금을 내는 것과 비례해서, 자, 투표권 수를 다르게 주자. 자, 그래서 요즘은 이런 나라 없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투표권 3표, 어떤 사람은 2표, 어떤 사람은 1표 이런 거 없죠. 근데 이런 것들 투표 수의 차이라는 것은요,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 여기 보시면 자유선거는 빠졌지만 어쨌든 요 4가지가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4대 선거 원칙이거든요. 자, 보통 선거 원칙이라는 것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면 성별, 재산 뭐 이런 거 관계없이 누구나 다 투표권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보통 선거 원칙이고요. 자, 우리 평등 선거 원칙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지금처럼 투표 수의 차등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즘은 여러분들 이런 게 더 의미가 있겠죠. 투표 가치에 평등이 있어야 했나? 투표 수에 죄송합니다. 투표 수에 차등이 있으면 안 되니까 투표 수에 평등. 그래서 투표 가치에 차등 문제가 있으면 안 되고 투표 가치에 평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소선거구제 관련해서는 자, 우리 어느 한 선거구에서는 인구가 너무 많고 어느 한 선거구에서 인구가 너무 적으면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하더라도 인구가 적은 쪽에서의 어떤 한 표의 가치는 인구가 많은 쪽에서의 그 한 표의 가치보다 더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1대2를 넘으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선거구의 인구수와 최대 선거구의 인구수가 1대2의 비율을 넘으면 이것은 평등 선거 원칙 위배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선거구를 획정할 때 우리나라는 행정구역도 물론 중시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삼는 것은 인구수의 비례에 따라서 여러분 선거구를 획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뭐 서울시의 인구가 좀 많은 쪽 같은 경우는 노원구 같은 경우는 뭐 을, 병, 정 이렇게까지 막 4개로 쪼개져. 반면에 저기 시골 같은 데는 그 인구수가 적다 보니까 여러 군을 갖다가 모아서 여러분들 그 선거구를 갖다가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남 같은 경우도 보니까 뭐 합천, 뭐 거창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근처에 있는 그런 군들을 여러 시골들을 다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것은 여러분들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인구수를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았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투표 가치 평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게리맨더링 방지. 이것도 역시 평등 선거 원칙과 관계되는 거예요. 게리맨더링. 그래서 게리맨더링. 자, 우리 과거 주지사 했던 게리가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들 자기 그 소속 정당 후보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행사한 게 그게 바로 게리맨더링이고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권력자가 마음대로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도록 자, 우리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게 그게 바로 선거구 법정주의, 즉 공정한 선거를 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투표수를 다르게 줘야 한다. 이거는 평등 선거 원칙과 관계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비밀 선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투표한 것을 공개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 공개할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여러분들 뭐 군사 정권 시절 때는 특히 군인 같은데 아예 투표용지가 다 보이도록 그렇게 해서 또 관리 감독하에 투표를 하도록 해서 정부 여당 쪽에 유리한 쪽으로 선거를 했던 적도 많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출구 조사를 위해서 자의적으로 여러분들 뭐 이렇게 누구한테 찍었다 뭐 그렇게 투표를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거는 괜찮아도 투표용지를 갖다가 공개하거나 그렇게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투표용지 있죠. 그걸 갖다가 만약에 자기가 누굴 찍었는지 공개하는 순간 그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직접 선거는 우리가 어떤 간선, 즉 소위 말하는 선거인단에 의해서 대표자를 뽑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이 직접 뽑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김에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보통 선거 원칙 위배와 관련되는 건 3가지는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과거에는 여러분들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그래서 형의 경중을 묻지 않고 무조건 여러분들 집행유예에 있는 자라든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선거권을 주지 않았는데,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집행유예에 있는 자한테 대해서는 선거권 주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 판단했고요.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은 것은 헌법 불합치. 그래서 이거 개정하라고 했더니 우리 국회에서는 1년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선거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거권을 주냐 안 주냐의 문제가 바로 보통선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선거 원칙과 위배되는 건 모든 수용자, 집행유예자에 대해서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 이거 보통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했고요. 그럼 두 번째가 재외국민 그에 대해서, 재외국민이라는 것은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이 선거일 현재 외국에 나가 있는 경우, 과거에는 요거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라고 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처럼 이제는 어떤 정보통신 기술도 발달하고 관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단지 외국에 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어떤
주권 행사인 선거를 못하게 하는 것은 이거 위헌된다라고 판시를 해서 자, 지금은 우리 제외 국민에 대해서도 선거권 부여하고요. 그래서 제외 국민에 대해서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 보통선거 원칙 위배 그렇게 판시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여러분들 우리 선거에서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거를 나갈 때 선거별로 여러분들 기탁금을 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 과거 5억 원이었다가 그 위헌돼서 지금은 3억 원이 됐고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 과거 2천만 원 했다 그거 역시 위헌돼서 1,500만 원 됐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게 과도한 기탁금 같은 경우는 자, 우리 특히 정치 신인이라든지 젊은 정치 그 유망주들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너무 과도한 기탁금은 오히려 정치 선거에 피선거권과 관련되긴 하지만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 역시 보통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보통선거 원칙 위배된다는 세 가지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 평등선거 직접선거 원칙 위배라고 했던 거는 우리 1인 1표제하에서 그랬다 그랬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정당 투표를 따로 하지 않고 지역구 후보자의 그 모든 정당에 속해 있던 후보자의 표를 합산해 가지고 그래서 정당 투표로 의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내가 원하는 후보자하고 정당이 다를 때 그때 어떤 하나를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무소속 후보자한테 투표를 하는 순간 자, 정당을 가진 후보자한테 투표를 할 때는 두 표의 가치가 있지만 무소속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당 투표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한 표의 가치밖에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접선거 원칙, 평등선거 원칙 위배 1인 1표제는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1인 2표제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무수히 중요한 판단도 많이 했는데 정말 선거파트에서 가장 획기적인 판례가 바로 그거였죠. 1인 1표제에서 1인 2표제. 그래서 요즘은 우리 투표 한번 할 때마다 막 선거 용지가 엄청나게 많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종류가 여러 장이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 방금 말씀드렸던 1인 1표, 1인 2표는요. 과거엔 정말 많이 나왔어요. 이 헌법재판소 판례 나오는 순간부터 사법시험이든 7급 공무원이든 헌법 나오는 것들은 다 엄청 나왔거든요. 그러다 잠시 뜸하다가 또 우리 최근에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또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연 설명이 길었는데 어쨌든 선거와 관련해서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딱 잡고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을 후보자에게 요구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갑과 을은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 자, 3억 원을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했다. 그래서 기탁금 전액 갑은 당선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15% 이상 자, 득표를 해버리면 전액을 돌려받지만 자 14% 득표했다. 그래서 두 자릿수 14% 이거는 15% 미만이면 50%만 돌려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기탁금을 갖다가 요구한다 그랬어요? 만약에 특히 이런 대통령 선거에서 기탁금 요구하지 않으면 자 그러면 진짜 다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후보자만 한 5천 명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히려 이게 공정한 선거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유권자들로 하여금 선거에 대한 무관심을 초래해서 오히려 선거가 더 불공정한 그런 선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좀 어느 정도 당선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좀 신중하게 판단해서 나오라 이런 의미에서 후보자 난립 방지를 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보시면 4번이죠. 그래서 이런 기탁금을 요구하는 것은 후보자 난립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게 하는 거다. 그렇지만 너무나 과도한 기탁금을 요구하면 자, 우리 피선거권 침해돼서 보통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018년도 지방직 문제. 자, 계리가 나왔네요. 자, 계리가 자기가 속한 공화당 후보들에게 선거구를 획정한 결과 나타난 것, 도롱뇽과 같다, 셀러맨더와 같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게리 맨더링. 자, 그래서 자의적인 선거구, 그 자의적인 선거구를 만든 걸 이걸 우리가 게리맨더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번 보세요. 가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불가피한 게 아니라 오히려 공정한 선거를 져야죠.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막 선거구를 만드는 것은 이런 공정한 선거를 져야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니은번 보시면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 선거보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가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전국을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선거구를 어떻게 획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 영토 전역에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소선거구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거구가 작으면 작을수록 게리맨더링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지문은 안 나왔지만 중대 선거구제보다는 소선거구제에서 게리맨더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 교재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다음 디귿번,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돼 있죠.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비례대표 의원은 뭐 권역별로 뽑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전국 단위로 뽑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와 마찬가지로 전국 단위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기 때문에 자, 게리맨더링이 나타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리얼번,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적인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제도화하면 자, 가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원래 법률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만들죠. 근데 국회의원들 보고 야, 너네들 선거구 한번 만들어봐 라고 하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선거 때만 되면 막 국회의원들이 어떤 공천부터 시작해서 막 불복종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거구까지 만약에 국회의원한테 맡겨놨더니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렇죠. 막 우리 인구 비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선거구를 조정해야 되는데 그럼 기존에 있던 어떤 기득권을 가진 정치인 쪽에서는요, 막 선거구가 뭐 합병되고 없어지고 이러다 보면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잃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선거구 획정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국회와 동떨어진 즉 독립된 하나의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두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독립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둡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과거에는 국회 아래에다가 그냥 독립적인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뒀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거구 획정위원들이 자, 우리 출퇴근할 때마다 국회의원들의 무언의 압력을 받고 그렇다 그랬죠. 그래서 과거에는 국회 아래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뒀는데 지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래에다가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두고요.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마련된 선거구는 국회에 가서 이제 법률을 만들어야 돼요. 국회로 이송해요. 국회로 이송을 하면 국회에서는 중대한 절차 위반이 아니면 무조건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나온 선거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하셔야 한다 그래서요.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래에다 두고요. 자, 여기서 법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마련된 선거구를 국회로 보내서 국회에서는요. 이걸 반대하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국회에서는 중대한 절차 위반이 아니면 그 선거구 획정을 통과시켜줘야 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독립된 선거구 획정을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맞는 것은 니은하고 리을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니은 리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보시면 자,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참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전형적인 헌법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문제들이 느낌이 딱 오면 다 2013년도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1회 때 시험에 보면 이게 공무원 사회하고 다른 헌법이라든지 이런 영역들하고 구분이 좀 모호할 때 그때 이제 출제된 것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들 요거 통해서 좀 알아두시고요. 그러나 이건 모르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크게 여러분 선거권 관련해서 여러분 조심하실 거는 재외 국민하고 외국인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외 국민 같은 경우는 국적이 우리나라면서 선거에 현재 우리나라에 없는 사람을 말해요. 그 사람은 모든 선거에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뭐 우리나라에 오지 않더라도요. 그 정부에서 마련된 어떤 선거권 행사 방법으로 해서 가능하고요. 심지어는 지금 원양 어선 등의 어떤 선상 투표도 지금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재외 국민은 아무런 제한 없이 선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외국인 같은 경우는요. 자, 대통령하고 국회의원 는 선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 우리 외국인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을 한다면 자, 영주권 가지고요. 또 체류 기간 2년인가요? 3년 뭐 그 정도 되면은 그 지방 선거에는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 그다음에 지방 의회 의원 선거, 그리고 뭐 주민 투표, 주민 소환 이런 것들, 즉 지방 단위로 하는 이런 선거들은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뭐 됐다 안 됐다 뭐 이렇게 뭐 단체에 대해서도 됐다 안 됐다 그랬는데 결론만 알아두십시오. 자, 외국인은요 정당에 가입할 수 없고요, 정치 자금도 기부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민투표 자격 이런 것도 지방 선거라든지 그다음에 지방 의회, 지방 그과 관련되는 지방 자치단체와 관련되는 주민 소환, 주민 투표, 주민 조례, 개폐 청구권 이런 것들은 제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지방 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을 제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자, 여러분 외국인이 피선거권을 가지면 갑자기 지방 의원 하다가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어떡합니까? 그럼 다시 또 보궐선거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원의 피선거권 없어요. 다만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권을 제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면 맞는 지문입니다. 그걸 여러분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외 국민의 참정권, 외국인의 참정권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정도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16번 보시면 자 우리나라는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1인 1표제에서 1인 2표제로 바꿨다. 그 취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인 1표제에서는 어떤 선거 원칙이 위배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했나요? 직접 선거 원칙과 평등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그렇게 판시했죠. 자 그래서 쭉 보시면 그렇죠. 3번에 보시면 직접 선거 원칙에 더욱 충실할 수 있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자, 군소 정당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봉쇄 조항 같은 걸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같은 경우 모든 정당에게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준 이상을 획득한 그 자격이 있는 정당에 대해서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함으로써 군소 정당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봉쇄 제왕을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역구 의석이 5석 이상이거나 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또는 정당 득표율이 3% 이상. 그래서 우리 민주정의당 같은 경우는 지역구 의원 해봤자 보통 2석 아니면 3석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의석이 10석 가까이 되는 이유가 정당 득표율에 의해서 그렇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제고한다. 정당의 민주적 운영이 제고하려면 공천 같은 거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서 지도부가 알아서 이제 내리꼽는 하향식 그런 공천이 아니라 그 당원들의 어떤 경선에 의해서 당원들이 원하는 후보를 그 어떤 지역구에다가 후보로 추천한다든지 어떤 의사결정 자체를 상향식으로 할 때 그때 정당의 민족 운영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4번 유권자가 비례대표 명부에서 후보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자,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비례대표와 관련해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인데 고정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라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정당에서 마련한 그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갖다가 1번부터 만약에 20번까지 이렇게 쭉 있다라고 한다면 1번부터 20번까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자 내가 원하는 여기 있는 5번의 후보자한테 직접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당에다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고정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라고요. 근데 외국에서는 자 일부 가변 또는 자유 정당 명부식 그 비례대표제를 해서 자 비례대표 명부를 보고 직접 그 후보에 대해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고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 그 비례대표 명부에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당이 마음에 들면 이 정당에다 투표를 하면 그 정당 투표율에 따라서 이렇게 당선권이 앞으로부터 이렇게 끊기는 이런 거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되는 정답은 어쨌든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보시면 자, 2019년도 문제네요. 좀 최신 문제인데 자, 최근 문제 보세요. 우리나라 현행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네요. 그래서 공정한 선거 실시를 위해 선거구 법정주의. 그래서 우리 게리맨더링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거구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거구 법정주의 채택하고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그다음에 원양어선, 선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선상투표제도.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 정말로 어려운 지문이죠. 이거 여러분들 이런 거 찾으려고 막 특별법 찾아서 이렇게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시험장에서 나오면 그냥 여러분 좀 추론해서 재배 국민에 대해서도 투표를 인정하니까 우리 원양어선에 있는 그 사람들도 선상투표 제도 인정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거는 그냥 비워두십시오. 비워두시고 3번 보세요. 비례대표 의석은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맞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일단 2번은 보류하시고 4번 보십시오. 유효 투표 수의 과반수를 얻어야 당선되는 절대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선출직에 의한 선거는 다 뭡니까? 상대다수 대표제입니다. 그래서 꼭 절대다수 대표제라는 것은 과반수 이상을 얻어야지 과반수를 넘겨야지만 당선이 되는 건데 우린 대통령 선거든 특히 여기 보시면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도 자 우리 뭐 득표율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분들은 뭐 30% 박빙일 때는 뭐 30 몇 % 못 얻어도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다수 대표제를 채택한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4번이 명확하게 답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결론은 자 일단 우리나라도 선상투표제도 시행하고 있다. 이거 맞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 우리 절대다수 대표제 하면 여러분 하나는 기억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국회의장하고 국회 부의장 우리 헌법에서는 국회의장 1인, 국회 부의장 2인인데 자 요거는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를 통해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다수 대표제, 그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거 막 치열하게 전개되면 여러분들 외부에서 보기 좀 불상스럽잖아요. 그래서 말은 절대다수 대표지만 우리 관례적으로요. 자, 우리 일당 있죠. 그러니까 의석을 가장 많이 차지한 정당에서 의장을 배정하고요. 그다음 2등, 3등이 부의장 한 석씩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기 당내 경선을 통해서 우리 그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은요 거기서 이제 선거를 통해서 하는데 대부분 압도적인 다수로 여러분들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다수 대표제를 하더라도 거의 관례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옳지 않은 것 그랬으니까 딱 4번은 딱 정확하게 옳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18번 보세요. 또 2019년 자 이것도 국가직 문제. 그래서 선거 그 용어 개념과 관련되는 문제인데요. 자 국가나 지자체가 선거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자 선거 비용 일부 부담,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 보장, 선거 운동의 가해를 방지함으로써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한다. 국가 비용을 지나치게 많이 부담하면 지나치게 많이 부담할 경우 후보자가 난립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국가 너무 비용 많이 부담하면 부담 없이 후보자들이 나올 수면 너무나 많은 후보자들이 난립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선거 비용과 관련해서 이걸 갖다가 그냥 후보자 개인에다가 맡겨줘 버리면 자 이때는 개인의 자력에 의해서 선거 당선의 기회가 당선 가능성이 결정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공정한 선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후보자의 능력이나 자질에 따라서 당선자가 결정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건 재력에 따라 결정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는 여러분들 자 선거 비용의 일부 또 를 보전해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 선거 공영제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탁금이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 당선되거나 15% 이상이면 전액 돌려받고 10% 이상 15% 미만이면 50%를 그 기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일종의 선거 공영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는 개념은요, 선거 공영제. 그래서 선거 공영제는 워낙 또 뭐 유명한 뭐 개념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요 2019년도 국가직 문제 푸셨더라고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고 자 중대 선거구제라는 거는 여러분들 선거구인데 선거구가 크죠. 그래서 소선거구제가 당선자 한 명을 결정하는 방식이라면 중대 선거구제라는 것은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당선자를 결정하는 그런 방식이고 보통 선거제라는 것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면 누구나 다 우리 선거권이 부여되는 것, 선거구 법정주의, 선거구를 법률로 정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도 공정한 선거를 위한 거긴 하지만 요 관련되는 내용은 선거 공영제하고 부합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보시면 우리나라 정당 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에서 자, 여러분 여기서는 하나 빼고 다 헌법 조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무원 사회 특히 그 법과 정치와 법에서는 여러분 헌법 조문이 상당히 중요해요. 특히 여러분 3단원 있죠. 그래서 국가기관이라든지 헌법과 관련되는 거는 헌법 조문을 특히 그 국가기관과 관련해서 꼼꼼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당의 설립은 자유, 복수정당제는 헌법에서 보장된다. 이게 우리 8조 1항인가 그럴까요? 그래서 정당 그 규정이 우리나라 헌법 8조에 있거든요. 그래서 8조 1항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대놓고 뭡니까? 정당 설립의 자유와 그리고 복수정당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정당제라는 것은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맞는 지문이고요. 2번,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당이라는 게 단순한 사적 결사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회와 정부를 매개하는 그런 중대한 역할을 하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그런 공적인 역할도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당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조금을 냅니다. 그래서 특히 국가 보조금 같은 경우는 소속 의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받아요. 그리고 특히 뭐 교섭단체냐 아니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국가 보조금의 차이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면 교섭단체를 어떻게든 구성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2번은 헌법 조문 그대로 된 거예요.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 국가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다. 국고 보조금 맞는 질문이고요. 3번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그렇죠?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 정당 그 정당에 대해서 민주적 기본 질서에 정당의 목적 활동이 위배되면 이때 국회가 아니라 정부가 제소를 하죠. 그래서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법무부 장관이 대표합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서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하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과연 이 정당의 목적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지를 보고 판단한 다음에 7인 이상 헌법재판관이 출석해서 6인 이상이 찬성을 해버리면 그 정당은 위헌 정당으로 해산됩니다. 그래서 이 위헌 정당 해산 심판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아니라 정부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 우리나라도 있었던 거기 때문에 잘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통진당과 관련해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과 관련해서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했던 황교안 그 법무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서 했기 때문에 정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4번은 뭐 헌법 조문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여러분들 이론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정당은 공직선거에 참여하거나 그렇죠 후보자를 뭐 배출하거나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하는 등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정당의 어떤 기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틀린 것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또 잘 나오는 게 그 정당과 관련해서 복수정당제. 그래서 여러분들 복수정당제 두 유형하면요, 저 정권 획득의 정권 획득이 두 정당이 이렇게 번갈아 갈 수 있는, 즉 정권 획득을 할 수 있는 당선 가능성 있는 정당이 두 개가 있는 걸 우리가 양당제라고 하고요. 반면에 여러 정당이 세 개의 정당 이상 있는 것을 다당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거 보셔요. 소선거구제. 다른 말로 다수대표제, 최다 득표한 사람이 대표가 되는 다수대표제는 자, 우리 한 명만을 당선시킵니다. 그러다 보니 사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들은 사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당선 가능성이 있는 사람한테 투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기성 정치인들 또 기성 정당에게 유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양당제가 촉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양당제. 그래서 양당제의 촉진. 그래서 여러분 양당제가 촉진되면 전국이 안정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자 반면에 자 중대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라는 것은 최다 득표자가 아니라도 즉 소수라도 대표가 될 수 있는 소수 대표제 방식이더라. 그래서 자 1등 아니어도 여러분 당선이 되기 때문에 꼬마 정당들 있죠. 그래서 신인 그러니까 여기 정치 신인 정치인이나 아니면 소수 정당에게 유리합니다. 정당이 유리하더라. 자, 그래서 여기는 양당제가 아니라 여러 정당이 자기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다당제를 촉진한다. 다당제.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정당,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정당이 많다는 것은요, 그렇죠? 국민의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군소정당이 난립하니까 여기가 전국이 안정된 것과는 반대로 전국은 불안정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양당제하고 다당제, 다당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양당제, 다당제. 자, 여기는 소선거구, 양당제 특징하면 소선거구제하고 거의 비슷하다게끔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양당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 하면 여러분들 공화당, 민주당. 그래서 역대 여러분들 뭐 가까이서 보더라도 오바마 대통령 민주당, 그 전에 부시 대통령 공화당, 뭐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 그 다음에 부시 대통령 전에 클린턴 대통령 민주당. 자, 그 다음 또 아빠 부시 대통령 공화당, 그 전에 레이건 대통령 공화당, 뭐 이런 식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거의 계속 정권 획득을 반복하는 그런 교대로 그렇게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요. 자, 영국 같은 경우도 노동당과 보수당 이렇게 해서 양당제입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하면 양당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미국은 대통령제고 영국은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정부 형태하고 양당제, 다당제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물론 다당제하고 양당제의 경우 의원 내각제에서는 조금 다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양당제 같은 경우는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독 내각이 구성될 가능성이 높지만 다당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연립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없다.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정부 형태와 양당제, 다당제는 어떤 필연적인 관계는 없다라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보시면 복수 정당제 두 유형 상대적으로 비교한 거다라고 했네요. 그래서 전국가 안정이 되는 건 양당제죠. 그래서 니은은 양당제가 됩니다. 그다음 다양한 국민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거는 다당제고요. 그래서 다수당 횡포 가능성이 높은 건 아무래도 과반수 의석을 차지할 그 가능성이 높은 게 양당제겠죠. 그래서 양당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처럼 기역은 주로 의원 내각제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 의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양당제가 계속 진행되다가 국민들이 이제는 새로운 어떤 정당의 출현을 원하면 다음 선거에서 다당제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 내각제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양당제 국가를 말씀드렸는데 다당제 국가의 대표적인 나라라면 독일하고 일본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일본은 우리가 봐도 지금 자민당이 워낙 오랫동안 집권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혹시 양당제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많은 정당들이 있습니다. 워낙 이제 자민당이 압도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독일, 일본, 노르웨이 등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 다당제 맞는 질문이고요. 양당제 하면 영국, 미국 생각을 하시고 다당제 하면 독일, 뭐 일본, 노르웨이,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번 양당제보다 다당제에서 정책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자, 우리 정책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한 것은 양당제에서 나타나겠죠. 두 정당 중에 하나가 찬성하고 반대를 했기 때문에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책임이 명확하죠. 근데 다당제 같은 경우는 여러 정당이 연립해서 어떤 법안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너 책임으로 서로 막 돌리다 보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이 나타나고 있는 국가는 기억이 나타나고 있는 국가에 비해서 여야 간 정권 교체가 더 용이하다라고 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 더 용이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자, 양당제 국가 한번 볼까요? A가 여러분들 한 60%, B가 한 35%의 의석 점유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다당제 국가에서 갑이 한 35%, 을이 한 30%, 병이 한 28% 이렇게 의석 점유율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양당제 국가에서는 보통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의원 내각제라면 의원 내각제면 A가 바로 뭐가 되는 거 여당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A에서 단독 내각을 구성할 겁니다. 그러면 정권 교체가 되려면 B 같은 경우는 A에서 많은 표를 얻어와야지 정권 교체가 가능하겠죠. 반면에 여기는 여러분들 보세요. 단독 내각이 어렵습니다. 의원 내각제라면. 그래서 갑하고 을이 연립해가지고 정부를 구성했다라고 한다면 다음번에 여러분들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성 정당에서 표를 얻어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돼요? 서로 을하고 병하고 이렇게 연립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정권을 구성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의 어떤 여당의 표를 뺏어와야 되는 그런 입장보다도 연립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이런 다당제에서 정권 교체가 용이하고요. 반면에 대통령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반적인 경우에 대통령제 국가에서도 여소야대보다는 여대야소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당이라고 하고 자 여기도 만약에 여당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B가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자 마찬가지예요. 의원 내각제와 마찬가지로 여당에 있는 표를 많이 뺏어 와야지 그래야지 이제 소위 말해서 정권 획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다당제 같은 경우는요 이 표를 뺏어오지 않더라도 을하고 병이 합심해서 다른 후보자 일단 단일 후보 하나를 내버리면 당선될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양당제보다는 다당제에서 정권 획득의 가능성이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이 나타나고 있는 국가는 기억이 나타나는 국가에 비해서 여야 간 정권 교체가 용이한 게 아니라 다당제에서 더 용이하죠. 다당제에서 제가 방금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자 양당제가 아니라 다당제에서 정권 교체가 용이하다. 방금 우리 봤던 것처럼 그래서 4번은 잘못된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만 알아두십시오. 양당제보다 다당제에서 정권 교체가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옳은 것 찾으라 했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패턴의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서울시 문제인데 자, 보세요. 미국과 영국이 실시하고 있는 정당제도 했으니까 우리 대표적인 영국과 미국의 어떤 복수 정당제 유형이에요? 양당제죠. 그럼 양당제와 관련된 거 찾으면 돼요. 그래서 경쟁할 수 있는 정당 3개 이상 다당제, 다양한 민이 반영할 수 있는 것 역시 다당제, 군소 정당 난립으로 전국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도 다당제,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하며 유권자 정당 선택이 용이하다. 이게 바로 양당제죠. 양당제.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하고 소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건 다당제이죠. 그래서 이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양당제, 다당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2번은 여러분들 이건 사회문화에서 공부해야 되는 건데 미리 잠깐 하나 보겠습니다. 자, 요 앞에 2개 때문에 여러분들 좀 보는 거예요. 2개가 아니고 3개, 1, 2, 3번 때문에 여러분 보는 건데 원래 이거는 사회문화파트에서 공부해야 되는 건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보기와 같은 단체, 사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 중심이 되어 만든 비정부 조직,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로서 환경운동, 인권보호운동, 부패 방지운동을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다수 시민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딱 보는 순간에 이거 시민단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시민단체와 관련해서는 자, 5가지 좀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시민단체 특징하면 여러분들 자발성, 그 다음에 공익성, 그 다음에 비영리성, 그 다음에 비권력성, 그 다음에 비정부성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만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오셨으면 이거 보는 순간에 비정부 조직, 그다음에 비영리단체, 자발적 이런 말 나오면 아 이거 시민단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민단체. 자, 요거는 여러분들 그 사회문화와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집단의 가입과 탈퇴가 비교적 자유로운 자발적 결사체로서 맞는 지문입니다. 자발적 결사체로. 그래서 이걸 처음 보시는 분은 아닐 거니까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 사회가 다원화되면 될수록 시민단체는요, 더 많아지겠죠. 증가하고 있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시민단체는 공익을 추구하고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 행사한다. 그렇죠. 이게 우리는 법과 정치와 관련되는 것, 정책 결정에 영향력 행사하는 것. 이거는 정당, 시민단체, 이익단체 공통점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으로, 그렇죠. 특히 2차 집단. 그래서 어떤 전인격적이고 비형식적인 수단이 아니라 수단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어떤 그 관계를 맺는 2차 집단에 해당하는 것 맞습니다. 근데 5번처럼 비공식 조직으로 구성원들에게 만족감을 제공하며 구성원 간의 친밀도가 높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비공식 조직이라는 것은 공식 조직 내에서 친밀감을 높이려는 그런 목적하에서 만든 그런 어떤 조직을 우리가 비공식 조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내 동호회, 사내 동문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삼성그룹 내에서의 어떤 등산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무원 그쪽에서 마찬가지고 공무원 어떤 서울시 동작구청 내에서의 어떤 등산 모임 이런 것들은 가능한 거예요. 그게 바로 비공식 조직이에요. 그래서 시민단체 자체는 여러분 회사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도 조직이 딱 갖춰져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비공식 조직이 아니라 공식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보시면, 자, 다음 그림에 A부터 C는 정치 참여 주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그 정치 참여 주체 관련해서 정당, 이익단체, 시민단체 잘 구분하시고요. 각각의 특징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요 세 개 공통점 관련해서 뭐 정치 여론을 갖다가 형성하고요. 그다음에 정책 결정에 영향력 행사하고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거, 세 집단 모두 정치 사회화 기능을 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정치 사회화 기능,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익단체와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대의 정치의 어떤 한계를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이스턴의 정책 결정 모형할 때도 자 얘네들 셋은 다 국가 기관이 아니라 정치의 주체다라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 참여 방법 중에 개인적 참여가 아니라 이것들은 다 집단적 참여 방법으로서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보다 어떤 그 효과가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공통점 잘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뭐 차이점은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부터 바로 갈까요? 집단의 특수한 이익. 그래서 정당과 시민단체는 공익을 추구한다면, 그 집단 구성원들의 어떤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이익 집단이죠. 이익 집단. 자, 그리고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정권 획득이 목적인 이런 집단을 우리가 정당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정당. 그러면 나머지 B는 시민단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기억번. A는 시민단체다. A는 정당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B는 시민단체죠. 시민단체는 이익단체와 달리 자기 집단의 배타적 이익. 자, 여러분들 자기 집단의 배타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특수한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네요. 이익 집단이 자기 집단의 배타적 이익을 추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급번. 시민단체와 이익 집단은요, 그쵸. 대의 정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 수행한다. 이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정당, 시민단체, 이익단체 모두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 행사하는 거. 이건 공통점. 그래서 공통점 좀 잘 기억하십시오. 특히 이제 정치 사회화 기능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잘 기억을 하시고, 특히 이것도 이번 2020학년도 수능에서도 여러분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당이 아닌 시민단체와 이익집단은 대의정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다까지 그렇게 잘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맞는 거는 디귿하고 리을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단원에 보면 우리 편제상 마지막 관련되는 내용이, 자, 여기 보시면 정치 정향에 관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정치 문화. 그래서 정치적 정향에 따른 분류를 했을 때 향령이 있고요. 향령, 그 다음에 시민형, 그 다음에 참여형. 그래서 뭐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들 이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치 체계에 대한 인식, 정치 체제에 대한 인식. 자, 그 다음에 투입, 그 다음에 산출, 그 다음에 정치적 자아. 뭐 이거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빠르게 좀 정리할게요. 향리는 여러분들 다 인식하지 못하고 참여형은 다 인식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민형, 즉 권위주의 국가에서는요, 정치 체계에 대한 인식은 합니다. 정치 체계에 대한 인식은 해요. 그리고 자, 산출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국가가 시키는 대로는 잘 해요. 그래서 산출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지만 그러나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는 어렵죠. 그래서 투입은 소극적이고요. 그리고 정치적 자아로서의 어떤 인식도 약하더라. 이렇게 해서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하시면 뭐 이런 문제들은 풀기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보세요. 향령 또는 시민형은 향령 또는 시민형 정치 문화에서는 시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 그게 투입이죠. 그래서 투입에서는 의지가 약하다. 그렇죠. 소극적이죠. 그래서 1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향리형 정치 문화에서는 시민들이 지역뿐만 아니라 지역을 초월한 국가 정치 체제 인식. 자, 향리형에서는 정치 체계 인식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3번 시민형 정치 문화에서는 시민들이 정부의 권위에 쉽게 복종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민주적 정치 문화. 이거는 여러분들 참여형이죠. 오히려 시민형 정치 문화에서는요, 이런 산출에 반응을 하면서 쉽게 복종하고 자신들의 목소리 내는 거는 주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여형과 관련되는 거고요. 4번 참여형 정치 문화에서는 시민들이 정치 과정의 투입에 활발하게 참여. 맞죠? 투입에 활발하게 참여하지만 정치적 대상에 대한 비판과 지지 역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어떤 투입, 그리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자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기 때문에 정치적 대상에 대한 비판과 지지가 불분명한 게 아니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방금 봤던 24번과 25번이 그렇게 출제되는 그런 파트는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 자, 기출 나왔던 거니까 한번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론 분포 유형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합의형하고 분산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보세요. 어떤 그 여론에 대해서 낮음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래서 한쪽으로 견해가 치중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합의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는 합의형. 반면에 나는요. 자, 여기 낮음이 아니라 이건 찬성이라고 이렇게 보십시오. 그래서 찬성, 약간 찬성, 그저 그렇다, 약간 반대, 아주 반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좀 PPT가 조금 그런데 어쨌든 요건 상관없어요. 이렇게 보는 거, 이걸 우리 나는 분산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특정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한쪽으로 견해가 일방적으로 나와 있는 걸 이걸 우리 합의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도 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는 것도 합의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러면 역시 합의형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합의형 같은 경우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 용이하겠죠. 그래서 어떤 여론이 한쪽으로 분포되어 있으니까 그 여론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용이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의 견해가 지배적인 견해가 어느 정도 일치하다 보니까 사회 통합이나 사회 안정에 유리해요. 그렇지만 이런 분산형 같은 경우는 자, 이쪽으로 정책을 추진하든 이쪽으로 정책을 추진하든 어쨌든 대립이 팽팽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설득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요. 또 이런 찬성과 반대로서 서로 사회가 분열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가 불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는 합의형, 나는 분산형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1번 가 합의형은 나 분산형보다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서 지배적인 여론이 형성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2번 가는 나보다 대다수가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어 정책 추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맞죠? 자, 3번 나 분산형은 가 합의형보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균형을 이루어 정책 결정이 신속하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으로 설득하느라 정책 결정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을 설득하는 시간, 비용이 많이 들어요. 3번 잘못된 그런 질문이고요. 4번 나는 가보다 국민의 일체감이 형성되기 어렵고요. 사회 갈등이 증가할 수 있다. 그렇죠. 분산형에서는 일체감 형성하기 어렵고 그리고 사회 갈등, 사회 분열이 나타나기 쉽다. 그래서 4번 역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 유사한 문제 하나 볼까요? 지방직 유사한 문제 해가지고 하나 소개를 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자, A 정책은 분산형이고 B가 뭐예요? 반대쪽이 많으니까 B가
합의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번 보시면 A 정책은 분산형 이런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정부는 비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반대를 하니까 반대쪽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책 추진하지 않으면 될 겁니다. 자, D급번 사회적 갈등이 많을수록 A 정책보다 B 정책 같은 여론 부분. 자, 갈등이 많으면 분산형이 나타나겠죠. 자, 그다음 리을번 만일 선거를 앞두고 있다면 여당은 A 정책보다 B 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자, 여러분들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어떤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론 대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을 했다. 오히려 선거에서 여러분들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요거는 맞는 지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7번. 자, 요거 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27번 보시면 다음 가와 나는 우리나라 민주정치 발전의 중요한 사건이다. 자, 다음 사건과 그에 따른 결과를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자, 우리 아까 헌정사 우리 공부했던 거 있죠. 자, 그래서 자, 자유당 정권이 이기붕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폭력배 동원하고 이런 관권 개입을 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으킨 사건, 이게 바로 4.19죠. 그래서 4.19를 계기로요, 이승만 정권은 붕괴가 되고 우리 3차 개헌. 그래서 3차 개헌하면서 의원 내각제 나왔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공화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공화국. 나 정부가 대통령 간선제를 규정한 기존의 헌법을 고수하겠다. 즉 호헌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학생과 시민들은 대통령 직선제와 민주화를 위한 헌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였다. 그래서 6.29 민주화 선언을 듣다. 이게 그 당시 민정당 후보였던 노태우 후보가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해서 직선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6월 항쟁이네요. 6월 항쟁. 그래서 6월 항쟁을 계기로 우리는 9차 개헌하게 되고요.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6공이 등장합니다. 6공화국. 자,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하나 볼게요. 자, 가는 여러분들, 자, 보시면 문제가, 자, 다음 사건과 그에 따른 결과를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그랬으니까, 자, 요 4.19를 계기로 우리 3차 개헌, 즉, 2공화국이 출범합니다. 자, 2공화국. 그래서 요게 맞는 거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6월 항쟁으로 9차 개헌 6공화국이요. 그래서 이전에 전두환 정권에서 7년 단임제였던 것이 뭘로 바뀌었다 했어요? 5년 단임제,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저기 2단원 전체적인 내용들 한번 쭉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이론하고 같이 접목해서 봤다면 다음 문제부터는 좀 필요한 어떤 이론은 물론 하긴 하겠지만 문제풀이 위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